낭만서점 특별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북클럽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입니다. 1인 1 북클럽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모임을 통해서 이제 독서하는 이른바 북클러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난 9월부터 낭만서점에서도 오프라인 독서 모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프라인 읽기 문화의 부활을 중심으로 독서 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책 만드는 집단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형의 변화, 그 가운데에서 좀 길을 찾고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자리했고요. 스튜디오에는 세 분의 출연자가 더 나와 계십니다. 먼저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은수 대표님은 저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선배님이자 민음사에 제가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채용해 주신 예, 제가 면접 봤습니다. 선배님이셔서 제가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문학평론가로도 좋은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은 편집문화실험실을 통해서 출판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들 그리고 출판계에 대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그리고 통찰들을 이제 담당해주고 계시죠. 오늘도 날카롭고 또 넓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차경희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요소사라는 문학서점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고요소사는 용산에 있는 해방촌에 위치한 작은 문학 전문 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서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서점은 굉장히 작은 서점이고 해방촌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통 알고 계시는 이태원 경리단 건너편에 있고 지금 딱 10월 15일에 만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 서점인으로서의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다. 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작은 서점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현상으로 보여지긴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경험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프라인 문화, 독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작은 서점 중심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이 코퍼레이션의 안나현 대표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IT 스타트업 조이 코퍼레이션의 안나현 운영이사입니다. 아, 네. 이 조이 코퍼레이션 저도 조금 생경한 이름인데요.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어떤 일 하시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2014년 1월에 설립한 스타트업인데요.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방문객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사이트 운영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스마트폰의 무선 신호를 이용해서 방문객을 분석하는 센서와 또 이 방문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선명한 단어들이 나오는 가운데 저의 머릿속은 흐려지는 기이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북클럽인데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독서 문화가 굉장히 부활하고 있다, 진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장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관계가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강한 관계,
그러니까 강한 연결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한 연결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관계들은 전부 약한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 팔로우 취소하면 그냥 끊어지고, 그다음에 안 읽으면 끊어지고, 그다음에 뭐 거절하면 끊어지고, 이런 관계들이 이제 약한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강한 관계는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뭐 애인 사이라든가, 또는 친구 사이라든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싶어도 한번 맺어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셜 관계가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런 또 자기가 그 경험하지 못한 어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나름대로 인간의 확장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장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예,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약한 연결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셜 관계가 점점점 활성화되면 될수록 사람은 자기의 행복도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집중하고 싶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같이 커져 가거든요. 그러면 이 소셜 관계에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강한 연결 이걸 찾고 싶어라고 하는데, 현대의 가족 구조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의 전면적 증가, 내지는 또는 이제 둘만 사는 이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혼자서 강한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관계들을 어디서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가족, 친구 막 이런 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집에 가도 혼자 있고 가족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랑 같이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다. 근데, 예, 뭐 여기 직장인 많으시겠지만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예, 회사는 싫다? 뭐 이렇게 지금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로 만든 관계는 강한 연결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예, 강한 연결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뭐 매일 애인을 사귀고 다닐 수도 없고, 예, 매일 친구를 만나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자기의 관계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정을 좀 쌓을 수 있는 좀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연결을 좀 갖고 싶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좀 심리 구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동네 서점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연령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동네 서점이라는 것이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어떤 경험을 주고받는 공간인데, 그것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만족도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앞에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 온라인의 SNS의 관계에 대한 게 이제 약한 연결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마주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욕구나 새로운 필요성 같은 거를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오프라인 문화를 이끄는 혹은 주최하는 여러 곳들이 있고, 그 출판사도 마찬가지이고 작은 동네 서점도 마찬가지인데, 재밌는 점은 그거에 대한 발견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온라인, 오프라인 문화가 조금 단절된 느낌이 있었다면, 분절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문화를 굉장히 즐겁게 향유하는 세대가 오프라인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공간의 시초 자체가 SNS인 것 같아요. 작은 서점이나 출판사의 행사나 독서클럽에 대한 홍보도 다 거의 기본적으로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즐겨서 보다가 나도 한번 나가볼까? 라는 것 자체가 깊이 있는 연결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도 되지라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문화를 지금 널리 퍼지게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장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해봤고요. 그
그다음에 저희 서점은 문학 서점이고 소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책 소개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생각보다 연령대가 조금 높으세요. 보통 20대 후반 이제 젊으신 경우에는 대학생분들도 오긴 하는데 보통은 방학 때 많이 오시고 평소에는 3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서점을 할수록 40, 50대 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오랜만에 소설 혹은 책을 읽고 싶은데 추천을 받고 싶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저희 서점이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러시겠지만 행사를 하시면 40, 50대 분들은 사실 잘 안 오시는데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세요.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문화에 좀 끼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을 느끼시긴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그분들이 젊은 시절, 그러니까 아주 대학생이나 그럴 때는 책을 즐기다가 이제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것들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작은 서점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와서 즐기신다는 점, 그것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좀 느껴졌던 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좀 인상적인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경험,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하는 어떤 경험들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 둘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강력한 사적 유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갔거든요. 이게 주인들이 답답하고 재미없는 사회요. 가령 뭐 동창회, 뭐 향후회, 개모임, 뭐 그리고 사내 외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정도의 굉장히 너무 밀접해서 그러니까 숨막히는. 그리고 가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관계를 다시 한번 내지는 갑을 관계면 갑을 관계라든가 기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임도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모임 이런 것들은 원자화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방감은 그냥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그 적절한 거리를 둔 좀 강한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진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이제 약한 연결을 매개로 해가지고 좀 더 깊고 강하고 그리고 서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하지만 서로 사적으로 너무 얽혀가지고 예, 우리가 이 한국 사회는 사적으로 얽히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갖 경조사 다 챙겨야 되고 막 이런 모임들 예,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중간 정도 되는 새로운 어떤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회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등산회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예, 등산회 말고 이제 다른 형태의 뭐 영화 모임이라든가 와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뭐 발레 모임이라든가 이런 독서 모임을 제외하고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좀 이런 모임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옆에 동료하고 독서 모임하는 건 당연히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할래? 그래서 시작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하고 같이 어떤 모임을 하려면 약한 연결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소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구축하고 걔를 계기로 삼고 뭐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현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익숙한 어떤 삶의 형식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하나의 이제 취향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 관계의 탄생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주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되게 여러 개의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좀 독서 모임이 부자처럼 빈익빈 부익부처럼 많이 있는데 또 읽지 않는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그런 독서 모임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점점 그 격차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흐름의 일환으로 이렇게 막 붐업 됐다가 또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은데요. 그런 하나의 트렌드로서의 북클럽, 유행으로서의 북클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이 독서 모임의 증가는 단순히 이제 유행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약한 연결, 강한 연결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에는 정말 관계를 위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관심사 기반의 관계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이 그런 관심사가 존재하는 한
관계를 지속하려는 행위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또 이 모임이 물론 이제 40, 50대들도 참여를 많이 하지만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 30대의 경우에는 사실 사교육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 끊임없는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의 경우에는 특히나 근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 나오고 나면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는 굉장히 사회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처럼 사수가 계속 가르쳐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개발 욕구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꼭 직업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북클럽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교양이든 아니면 사회에 대한 지식이든 지식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유행은 그 안에 있을 때는 유행인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보면 그게 유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독서 모임이라던가 작은 서점이라든가 이것들이 유행이고 어느 한철 끝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생각나는 이전의 유행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SNS라는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맺어졌던 관계에 대한 약간의 염증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이 문화가 생겼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전에 출판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인문학 열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문학 강좌 열풍이 있었고 그것이 아마 한 3년 정도는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강연자 분들도 많이 탄생을 했고 인기가 지속이 됐지만, 그 당시에 많이 퍼진 용어는 아니지만 인문학 쇼퍼라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 40, 50대의 이제 남녀들이 인문학 강좌를 쇼핑하듯이 듣고 다닌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 인문학 열풍이 몇 년이나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정말 3, 4년이 지나니까 저는 잠잠해졌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것들을 좀 좋아했던 분들이 3년쯤 했더니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으니까 지쳐버린 것 같아요. 졸업하신 건가요? 네, 근데 그때 그게 지속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이 독서 문화로 독서 클럽으로 연결이 됐다고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게, 인문학 강좌에 다니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 위함인데, 독서 클럽은 내 얘기를 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독서 클럽들이 막 생길 때 비용을 내고 갔던 한 제 지인은 갔더니 다들 자기 얘기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목적이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열망들이 이 모임을 유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도 약간은 그 예전의 인문학 열풍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좀 치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대한 참여 욕구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것에 좀 지치지 않을까. 다른 쪽으로 더 발전이 돼서 이 모임의 흐름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네트워킹과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3, 4년 이상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인간은 원래 그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가령 노래 같은 경우도 듣는 것보다 노래하는 거 훨씬 좋아하고요. 노래방 가보시면 알죠. 예, 남의 노래 아무도 안 듣잖아요. 다 자기 무슨 노래 부를까?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학생들하고 뭘 해보면, 예,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애들은 서로 자기 얘기 하려고 하지 남의 얘기 들을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표현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게 이제 책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할 건가? 아니면 다른 걸 매개로 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와 같은 독서 문화를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결국 약해지는 거고, 꾸준히 하게 되면 점점점 강해지고 확산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숫자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독서 동아리 한 번 이상 해본 사람, 이런 이 경험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성인 응답자 6,000명 중에 5,818명은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본 사람은 고작 한 12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독서 동아리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98%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좀 확장의 정도가 사실 크죠. 예, 특히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앞으로 15년 동안은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 청년 중심 문화를 너무 표준 문화로 생각해서 지금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 60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은퇴한 세대들이 앞으로 적어도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60세 은퇴하면 적어도 한국 평균 한 85세 막 이렇게 되니까 25년에서 30년의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매일 등산 갈 수도 없고 매일 낚시 갈 수도 없고 매일 해외여행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앉았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제공해 주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독서에 가장 익숙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 생기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독서에 좀 더 덜 익숙한 세대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들 분명히 존재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소셜 관계에 굉장히 지쳐 있는 내지는 소셜 관계만으로 뭔가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그 세대들의 참여들도 점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걸 위한 우리가 착실한 준비 같은 것들이 저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고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책 읽을래? 이럴 때는 아무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누군가 그 모임을 조율해주는 조율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소위 코디네이터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같이 좀 남아있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가 지금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의 적절한 지원 내지는 저희 같은 출판 주체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의심스럽죠. 먹고 사는데 정신 팔리다 보면 이거 되게 멀리 봐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리 봐서 효과가 나타난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독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그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알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고 그래서 독서 문화를 좀 더 확장시키고 조금 더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런 걸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좀 이 자리에서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차경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전선에서 어떤 책과 작가와 독자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 공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떤 강연이면 강연,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시면서 좀 경험하는 어려움, 어떤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장은수 대표님이 이제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자처하려고 자처한 건 아닌데 이 역할이 서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선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저는 책을 보는 인구를 늘리고 싶다라는 거창한 목적으로 서점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예전에 동네에 가면 어느 동네든 작은 서점이 있었듯이 그냥 길에 서점이 보이고 책이 보이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책이 계속 눈에 보이면은 사람들이 책이 있구나, 언젠가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금은 단순한 생각으로 서점을 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 서점 건너편에 매일 주차를 하시는 동네 분이 계시는데 나이대는 추정이 안 되지만 아마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은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자기가 만화책만 많이 읽는다. 근데 매일 여기에서 이제 여기 서점 맞죠? 라고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책을 하나 읽고 싶다. 근데 2년 만에 하셨군요. 아니죠.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서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색하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조금 책을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사 가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저도 내심 속으로 재밌었던 게, 2년 반 만에 들어오게 하는 거 참 힘들다. 뭐, 인사도 하고 뭐도 하지만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여기가 서점이라는 걸 인지시키는데 정말로 일연이라는 게 걸릴까? 왜냐하면 저희도 보통은 이제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점을 발견을 하고 언론에 소개되는 거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애초에 의도를 했던 길 가다가 지나가는 인구가 과연 내가 의도한 대로 오실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고 그 문화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그 장우수 대표님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저도 엄청난 희망이죠. 왜냐하면 제가 작은 서점을 하는 주체면은 독서 인구와 독서 모임이 사라지지 않아야 저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사람들은 한두 번 경험을 한 것이 만족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높다고 해서 책이라는 게 실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것들은 여가 활동으로 빠지게 되고 여가 활동이랑 책이랑 싸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재미있는 영화도 많고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도 많고 프로그램 뭐 다양한 레저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개인적으로는 행사를 마련을 할 때는 다른 공간에서 북토크를 되도록 하지 않았던 작가를 모신다거나 이왕이면은 새로운 주제로 조금 어떤 활동을 모임을 마련을 하려고 한다거나 책이 아닌 저희 이제 와인 모임이 있는데 와인과 뭐 책을 연결한 모임이 있다거나 계속 끊임없이 그것들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정책적인 뭐 지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서점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이 사고 팔려야 운영이 되는 거는 확실해요. 문화활동이라는 거는 서점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다들 이제 작가 분들에게 당연히 비용을 들여야 하고 오신 분들에게 유료로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전문 강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을 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참여비 정도로만 받지만 그 노동을 하는 코디네이터로서는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는데 지원이나 관심이 활동에만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서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2년 반 지난 서점들이 이제 많이들 쉬시는 이유가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그게 좀 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계속하고 독자와 작가와 책을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계속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이게 사람들이 온다. 근데 그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 여름이었죠. 그 동네 서점 에디션을 아마 장 대표님이 함께 기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김승국 작가 무진기행 이 작품을 이제 동네 서점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130여 개 동네 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했는데 뭐 그런 컨텐츠들은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어떤 투자 혹은 뭐 지원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책을 찾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은 물론이고 그것들이 화제가 되니까 이런 작은 서점이라는 게 있구나 자체를 알게 되는 계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유사한 또 작업들이 있었는데
정말 갈수록 체감이 반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더더욱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최초의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변흉을 한다고 해도 이전의 것보다 더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 인구라는 게 지속되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 후에도 감사하게도 뭐 출판사 분들도 동네 서점 에디션이라던가 동네 서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굿즈라던가 물론 이제 기존에 했던 형태의 동네 서점 버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되면 아주 조금씩은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들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위한 체력, 그것을 위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행사 제가 기획하면서 느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표도 두 가지였고요. 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서점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책을 팔겠다, 내지는 책을 독자에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서점의 대체적인 총수. 가 궁금했는데, 이제, 큰 서점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 규모 이하 서점에서 그걸 얼마나 할까라고 했는데, 그건 충분히 파악이 됐고, 그 이후에,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서점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예,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점을 찾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바랐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 서점들이 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동네 서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서로, 대개 이제 그 서점들이거든요. 그때 같이 했던 서점들이 동네 서점 네트워크로 묶여서 같이 공동의 문화 기획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굿즈 같은 것들도 공동으로 이제 기획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역량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졌죠.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는 뭐 제가 서점주의는 아니니까 저 빼고 다른 분들이 다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올해 그걸 이어받아서 저희 팀에서도 뭐 동네 서점 에디션을 내고,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출판사들에서도 내고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코디네이터가 중요해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탄생이 동반되어야지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독서 문화 자체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그 소위 큐레이터, 이제 카바 같은 이제 서가를 꾸며주는 내지는 이런 공동의 문화 상품을 기획하는 그런 어떤 코디네이터 자체를 아예 직업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뭔가 그 행사를 의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아직 국내에서는 뭐 그 정도 시도까지는 아직 조금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게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코디네이터나 큐레이터 역할들을 이제 작은 서점 운영자들도 하고 있어요. 제안을 받고 아마 다른 또 직업적인 독서 코디네이터 분들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분들에 대해 이제 일본 사례를 얘기하셨지만, 합당한 대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아직 책을 관련해서 큐레이팅하거나 기획하는 거에 대한 대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전문가가 선의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야? 혹은 거기에서 책만 사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기획에 대한 역량에 대한 대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직은 책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산다라는 것과 빌려볼 수 있는 것,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 것들에 조금 개선이 같이 가야 또 책문화, 책 전문가의 탄생,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또 상품으로 만들고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가 와 관련된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제가 작년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부터 미국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을 갔는데 거기 뉴욕의 34번가에 있는 아마존을 다 가야 된다고 해서 갔죠. 갔더니 정말 뭐랄까 그 AI를 현현해 놓은 것처럼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큐레이팅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내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책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독자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뭐 증진시킨다거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꼭 이게 뭐 오프라인 분석 영역이랑 그 굳이 엮을 필요 없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이 리테일 유통업의 트렌드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개인화랑 이제 즉시성인데요. 이제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즉시성, 내가 서점을 방문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걸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고, 아직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큐레이터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처럼 정말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일 또 가능한데, 결국에는 특히 이제 독서를 하는 인구, 원래 했던 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네 서점 에디션 같은 걸로써 독서를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독서를 하지 않던 인구가 독서를 하게 되기에는 저는 약간 장벽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는 독서를 물론 북클럽을 안 하고도 독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말 소수의 독서하는 인구 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읽게 만들 거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책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져본 사람은 다음 책에 대한 약간 용기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잠재 의식 속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난 책을 읽어야 해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읽긴 읽어야지. 인데 그 사람이 정말 읽게 되는 계기는 결국 나한테 맞는 책을 만나는 일이고, 저는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당연히 책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이미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리디북스 같은 거 보면, 아니면 혹은 교보문고 사이트 같은 데를 봐도 제가 특정 책들을 구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제 저한테 맞는 책들이 추천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책들을 구매하고 났을 때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독서량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비독서가 독서와 관련 없는 데이터에 기반해서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만약에 서점들이 또 타겟팅된 광고를 할 수 있다면 독서를 하지 않던 인구도 자신에게 좀 더 잘 맞는 책을 찾을 가능성이 저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그 독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비독자. 이제 한국은 지금 비독자 비율이 되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그 초등학교 때 독서율,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99.4%인가? 예. 왜 0.06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왜냐면 강제로 독서를 시키는데도 0.06이 있다면 뭔가 이제 독서 장애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100%의 독서율을 가지고 있는데, 60대 독서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독서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독자가 비독자가 되면 다시는 독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책을 점점점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독서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저희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 비독자가 다시 독자가 되는 일은 언제 벌어질까? 이게 제일,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사실 교보문고의 주 관심이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 동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독서 동아리에서 안에서만 읽는 독서 모임을 몇 권 읽니?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물어보면 일반 국민들이 대개 1년에 8.3권 정도 됩니다. 정말 극악하게 낮은 독서량인데요. 그 독서 동아리 모임의 성금 얼마나 읽을까라고 하면 2020대가 한 27권, 그리고 40대, 50대, 그러니까 20, 30대가 27권 정도 되고요. 40, 50대는 40권이나 돼요. 그리고 60대가 13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예, 책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독자들을 독자가 많이 있는 동아리 모임에 끌어들이게 되면 비독자의 독서율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원래대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독서 동아리를 신규 가입하게 되면 뭐 해드릴게요 이래야 돼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추천 혹은 친구 추천할 때마다 책 한 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보문고의 주 사업을 이런 걸 해야 이제 독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독서 동아리에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독서도 늘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서점, 차 대표님처럼 혼자 하시는 독립서점은 행사하다 죽겠어.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적으로 세금을 써야 되니까 결국 국민의 독서권 내지는 독서율을 높이는 것은 이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가 그 일을 대신해주는 비용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서점에서 운영한다든가, 뭐 책 관련 행사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 사회적 지원 내지는 국가적 지원을 꾸준히 늘려가겠다. 이거는 저는 이제 정부의 이미 결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정책적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잘 활용해서 저희가 많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독서 자체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독서 모임에 참여시키는 게 독서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등산 모임에 뺏기지 말고 독서 모임으로 데려오자. 이게 저의 구호입니다. 등산 모임과의 경쟁. 네, 여행 모임도 요새 경쟁이에요. 그렇죠. 사진 동아리와도 경쟁하다. 경쟁해야 될 때가 많네요. 그러니까 체감하기에는 정말 독서 동아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뭐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을 보면 주말에 뭐 만나자고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럼 뭐 독서 모임 가야 된다. 뭐 평일 저녁도 있고.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 좀 늘어났나, 많이 늘어났나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해요. 네. 중요한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결정된 만큼 그 변화들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잠정적으로 조사가 된 게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조사했을 때, 이건 정확한 제 기억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2만 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는데 적어도 이제 한 25% 이상은 늘어난 것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 확인된 독서 동아리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2012년에 조사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적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된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거는 뭐 가령 교육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작은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데 등록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서 한다. 뭐 다른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도 2배는 있을 거라고 보면 이제 한국에 운영되고 있는 독서 동아리가 총 한 4만 개는 될 것이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80년대 학번들이 보면 아니 어쩌다 이렇게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한 학교에 몇천 개씩 독서 동아리가 있는 학습 모임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독서 동아리 수가 적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마 꾸준히 다시 늘어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도 굉장히 장기적인 이제 시각을 가지고 독자와 가까워지고 또 서점의 팬을 만드는 독자
이제 키워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보문고만 해도 여러 오프라인의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됐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서점의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고 뭔가 오프라인에서도 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거는 그 북스토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시장, 오프라인 매장이 갖고 있는 성격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 뭐 역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교보문고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양한 지점들을 가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구적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지역별로 주는 경험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실제로 거기서 그냥 단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읽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일어나서 그냥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의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서점뿐만 아니라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은 매장을 이제 쇼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젠틀몬스터라는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그 아이웨어 브랜드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MD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매장 입구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서 이제 매장이 이제 메인 도로가 아니라 이면 도로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메인 도로에 있는 매장들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모객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아마도 가게 될 방향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구매까지 연결시킬 것인가 두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경험에 있어서 예전과 좀 다르게 좀 더 유리해진 부분은 예전에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정성적인 그런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신 분의 경험에 의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MD 개편 같은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경험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커다란 서점이다라고 하면 어느 코너에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무를까? 어떤 코너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는 것 같다라든지 어디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지 또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같은 것을 그냥 느낌으로만 알거나 아니면 그냥 구매 실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이 그러니까 독자가 우리 서점에 오는 단계에서부터 단계 측정하고 분석해서 이걸 정량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경험 변화에 대한 비용도 줄어드는 거고요.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 측정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량적인 차원에서의 경험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변화의 흐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경험은 오프라인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돼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의 방향은 이 경험을 어떻게 구매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도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같은 고객이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오프라인 공간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매장에 방문한 사람이 온라인 구매까지 이루어졌는지도 트래킹이 가능한 세상이 곧 올 거예요. 사실 뭐 아마존이랑 거대 기업에서는 이미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에 그런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구매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하고 경험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 배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식으로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그 조이 코퍼레이션에서 네. 이 교보문고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집약하셔서 도대체 독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책을 보시고 소비하시고 어떤 것들로
어떤 것들을 자극을 받고 가장 큰 자극을 받고 네. 책을 구매하는지 뭐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주시면 저희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지만 쉽지 않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보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7,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면 뭐 대단히 많은 독자들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이제 20명 남짓한 독자들과 함께 이런 자리들, 독자와의 만남 혹은 뭐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냉소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독자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같이 보고, 그게 곧 편집자들이 성장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 연대가 책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다른 독자를 개발하는 일에도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좀 그런 좀 다른 길이감을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수 대표님이랑 안나연 이사님의 얘기에서 조금은 이제 저는 어쨌든 작은 서점이니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해요. 출판사와 대형 서점과 작은 서점이 독서에 관한 것들을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공동의 역할을 가져갈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같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갖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북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독자들을 만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충성 독자의 강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충성 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서 이력이 이미 탄탄하게 있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출판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어느 출판사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출판사를 보고 책을 사지 않는 사람은 대답할 수 없지만 나 어디 거 주로 읽어라는 분은 이미 충성 독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작은 서점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독서 취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쉽게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는 작은 서점의 큐레이션이나 제안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책이라는 상품은 어디에서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서점에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경험을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다른 데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서점에서 하는 독서 모임은 사실 독서 모임의 통상적인 그런 모임들을 한다기보다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독서 모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권이든 2주일에 한 권이든 읽어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통 처음에 기획했던 모임들은 약간 문턱이 낮은 모임이라고 해서 주제를 제시를 하고 책을 서점에서 지정을 해요. 대신에 와서 1시간 정도 각자 돌아가면서 낭독을 할 수 있는 단편 위주라던가 짤막한 책들을 골라서 서로 돌아가며 읽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좀 덧붙이고 집에 돌아가서 독서를 이어갈 수 있게끔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음에 오셔서 그때 그 모임에서 낭독했던 부분 읽고 가서 좋아서 더 읽었고, 그런 류의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독서 모임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분을 끌어들였다라는 아주 작은 성과로 느꼈고, 두 번째는 그 장수 대표님이 한번 책을 손에서 놓은 독자라고 하면은 아마도 독서 이탈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 문학 작품을 읽긴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라, 거기에는 좀 전문 영역의 뭐 평론가라던가 소설가라던가 이런 분들을 좀 가이드로 세운 모임들을 좀 했어요. 대신에 이것들은 회차를 좀 여러 회차로 해서 그런 면들에 대한 또 만족도를 듣다 보면은 대형 서점이나 출판사는
자신들만의 충성 독자를 계속 케어하고 그것들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작은 서점에서는 비독자를 독자화하거나 아니면 독서 이탈자들한테 다시 계속 책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하신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이것들을 깨야 하는 것도 좀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자체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쇼룸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출판사 자체가 북카페를 운영하는 거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즉자적인 만족을 가져가게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사고 싶어 라고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독자는 이거 사고 싶네, 근데 막상 집에 가서 결제하기 좀 귀찮거나 일상이 바빠지면 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앞서 말씀하신 이 공간에서만 살 수 있는 것, 혹은 이 공간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점차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늘려가게 되면은 비독자나 독서 이탈자들을 다시 독자로 만드는 데에 좀 작은 서점이나 비슷한 공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독서 모임 하게 되면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토론형 독서 모임은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네. 아주 소수에 속하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고백형이라고 부르는데, 예, 책을 계기로 해서 자기 얘기하는 모임, 예, 그게 이제 가장 흔하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모임이고요. 지금 하시는 모임 굉장히 좋은 모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어떤 듣기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는 흔히 책 읽고 와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기, 이런 모임만 생각하는데 소위 이제 낭독하고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독서 모임 중에서 이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모임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림책 독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그렇게 하죠. 예, 전부. 그림책 독서 모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안 읽어봐도 되거든요. 네, 와서 읽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령 각자 읽고 와서 얘기하기,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좋은 독서 모임 형태에 속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기, 이런 모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기, 뭐 이제는 활동하는 거,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모임들도 저희가 독서 공동체 종류에서 굉장히 권하고 싶은, 예, 독서 모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서 모임의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기획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작은 서점들의 어떤 독자와의 접점, 소위 이제 저희 취향이라고 하는 말들, 예, 마스다 문예학기가 그 말을 쓴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오해를 해서,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취향이란 말이 뭘 뜻하냐라고 했을 때, 다이카나마 스타에 가서 느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예, 시골에 가서 텃밭에 농사도 짓고, 이제 뭐 이런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이라든가 유기농 어떤 농사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고,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이 관련 매장의 큐레이션이 엉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엉망이어서, 예, 완전히 철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정말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만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유행에 지난 책들이 주로 기획이 되고, 주로 그런 것들이 출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멀쩡히 서점에서 이렇게 진열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스타야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책으로는 더 이상 읽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스타야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아,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진짜 많구나. 예,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취향을 가진 정말 대단히 아방가르드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그 엣지 있는 아주 좁은 분야에서 스타에 가서 제가 순식간에 사온 책이 한 20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책도 내가 모르던, 이 책도 내가 모르던, 이 책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향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것들을 단순히 모아놓자, 이런 건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취향의 가장 엣지 있는 부분이
그 서점에 구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취향이 달성됐다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점 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코디네이터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점 직원이 그 분야에 가장 앞서 나가는 최첨단의 취향을 알고 있다. 그거를 독자한테 제안한다. 그리고 독자를 그걸로 인해서 기쁘게 만든다.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오프라인 서점에 오늘도 가볼까? 오늘은 무슨 책? 내일은 뭐 만들어졌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휴먼 큐레이션은 제 생각에는 AI가 제공하는 그런 큐레이션하고는 이건 다른 큐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나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큐레이션, 그러니까는 과거로부터 옵니다. 근데 휴먼 큐레이션은 거의 대부분 저는 미래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 이거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만이 만들어내기 어렵다. 근데 굉장히 작은 서점들일수록 이런 미래로부터 오는 큐레이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는 내가 내 서점에 오는 독자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독서 모임의 제일 큰 만약에 서점이 독서 모임을 운영해야 된다면 제일 큰 원인은 해야 되는 의무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점의 독자들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서점의 독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 가치가 구현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어떤 태도, 이런 태도가 이 서점 운영자한테 전제가 됐을 때만 독서 모임이 어떤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모임하다가 지쳐서 죽어요. 모임 자체는 저희의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독자들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독자를 알고 싶어서 모임을 하는 것이지 다른 그걸로 돈을 벌겠다, 사업이 잘 된다?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지금 유료 독서 모임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그 코디네이터 노동이 굉장한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제일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뭐냐? 아무도 안 올까 봐요. 내일 아무도 안 오고 어떡하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다 이해하시죠? 아무도 안 올까 봐요. 그리고, 그러면 오라고 동료 전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될까? 그 두려움과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 코디네이터한테 비용을 내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발제나 이런 것들도 부담도 좀 덜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담도 덜고,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지도도 좀 받아가면서 지도보다는 격려죠. 격려도 받아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책을 읽어가는 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은 이런 유료 모임을 하기 어렵지만 서점이나 또는 전문 독서 모임, 트레바리 같은 전문 독서 모임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공간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이런 것도 또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신 처리해주는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료 독서 모임들이 좀 서점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이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무슨 독서 모임 하는데 돈까지 받아 이러면 곤란하죠.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아마 코디네이터 혹은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정도로 독서 문화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직업으로서의 코디네이터 혹은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판 혹은 이제 독서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코디네이터적인 태도 혹은 큐레이터로서의 태도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좀 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독서 문화의 과거를
현재 그리고 미래로부터의 어떤 큐레이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넓게 나눴는데요.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준비했지만 못한 이야기가 있다거나 혹은 좀 지속 가능한 독서 문화를 위해서 조금 어떤 아이디어 좀 재현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 업계 사람이 아닌데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서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은 다르지 않구나. 결국에는 중요한 건 독자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독자를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이고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가 본질인 것 같아요. 마치 오프라인 리테일의 본질이 고객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기술이 이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말 이 시대의 독자가 누구고 앞으로 우리의 독자가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하는 독서 모임은 아니고 제 생애 최초의 독서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서점의 손님분이 제안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점 손님으로만 이루어진 제가 참여하는 5명이 2달에 한 번 모여서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1권부터 2달에 한 권 읽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권 읽고 2달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혼자 읽기는 힘든 책으로 악명이 높잖아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들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3권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강릉에서 오시고 하남에서 오시고 전주에서 오시고 또 하나가 동탄 이렇게 서울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2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게 2달에 한 번 모이지만 사실상 1, 2주 전에 읽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서로 막 응원해주고 다 못 읽고 오는 분도 한두 분 계세요. 근데 그렇지만 계속 독려하면서 그래도 다 읽을 수 있는 만큼 읽고 옵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3권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라서 독서 모임 형태가 많다고 얘기해 주신 게 맞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살기 바쁘면 2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모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깊이 있는 대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오랜만에 사람들과 교류하는 즐거움도 있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서 모임 형태를 시도해 보는 것도 독서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인 걸 개인적으로 서점에서 만난 분들과 이제 인연을 쌓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독서 모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 혹은 처음에 어렵다면은 뭐 서점에 도움을 받는 것 그런 것들 다양하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저는 이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어떤 여행 같은 거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독서 모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니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내가 뻔뻔하게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느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튀어나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 쑥스러워하는 문화가 저희한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감추어지면 뭔가 이렇게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내지는 의미를 추구하는 자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니 이런 이야기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를 할 때만 만들어져요. 가령 글을 쓴다든가 뭐 내지는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그냥 수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해요. 수다에는 그렇게 훌륭한 이야기할 자아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평소에 나한테 없는 내가
촉발되어서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다. 이게 또 다른 나를 계속 만나는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한 나를 자주 만날수록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고, 아니 저렇게 덜렁대는 사람이 뭐 저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경험이고, 또 내가 그런 것도 너무 즐거운 경험이고, 책의 세부에 있는 저자의 다른 목소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고, 그래서 좀 그런 인생이 하나의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그런 현상, 예,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걸 어디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예, 책 한 권 읽고 커피값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모임이 가능하니까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그런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는,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독서 모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 서점의 이야기,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출판 전체에 대한 시각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독서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가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다 서먹서먹하게 다 낯설게 시작했는데 오늘 그래도 한 1시간 반 동안 사뭇 친숙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낭만서점 여전히 유쾌하고 즐겁고 책 얘기하기 좋고 그런 데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자주 불러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예전에 전화 연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오래전이긴 한데, 근데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어쨌든 녹음이니까 표현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박수치면서 들으는 몇몇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생각은 혼자 하는 것보다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예 이런 포맷 자체가 처음이고 낭만서점 나온 것도 처음이었는데 대화 굉장히 재밌었고 또 많이 배웠고요. 생각보다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자신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기회였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는 뭐 혼자 깊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할 때 또 다른 깊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취향 혹은 자신의 어떤 취미에 잘 맞는 독서 모임을 시작해 보시는 걸로 또 하나의 새로운 독서 활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출연자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